그런데 이제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그 원유, 예,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이 바다 위에 떠 있다. 그걸 어디다 담아놓을 창고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예, 뭐 저장고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정도로 이 원유 가격이 폭락한 것을 가지고 이제 아주 큰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디플레이션의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선 이제 유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뭐 가장 큰 이유로서 얘기하는 거는 역시 이제 그 코로나19로 해서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이기는 하지만 또 보게 되면 지금은 유가가 기조적으로 굉장히 약한 때입니다. 1890년서부터 유가를 한번 보게 되면요. 대략 한 30년 정도를 주기로 해서 하나의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이 이제 네 번째 사이클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국면이 네 번째 사이클의 하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네 번째 사이클은 1999년도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피크를 친 것이 대충 보면 2010년도 전후에서 피크를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려와서 10년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제 세 번의 앞에 있었던 사이클에서 유가가 정점을 치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 기간이 15년에서 길면 23년까지도 계속됩니다. 그러면 지금 10년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아직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도 한번 보게 되면요. 당장에는 우리가 이제 수요가 줄어들었던 거, 이것만 이제 계속 봐서 그렇지만 공급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셰일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전을 한번 이제 어디가 나오나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땅을 보러 다니면서부터 실제로 발견을 해서 파이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름을 빼내고, 그래서 굉장히 생산성 있는 정도까지 되려면 평균적으로 2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짧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15년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 지금서부터 한번 거꾸로 돌아가서 2003, 한 5년, 6년 정도가 되면 유가가 배럴당 $50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땅 보러 다녔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 짧게 보면 이제 나올 때가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2008년, 9년, 10년 이때에 100불까지 올라갔을 때에 시작했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진짜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셰일 오일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석유가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 수요의 부족하고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이제 최근에 아무튼 뭐 원유 ETN 이런 거 갖다가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나버린 형태가 됐잖아요. 원래 모든 가격이 붙어 있는 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도 가격이 붙어 있는 거고, 채권도 가격이 붙어 있는 거고, 부동산도 붙어 있는 거고, 금도 붙어 있는 거고, 다 붙어 있는 건데, 그 중에 가격의 변동이 제일 심한 게 원유입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그냥 한번 보시면요. 2008년도에 유가가 배럴당 $150였거든요. 이번에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37는 건 이제 뭐 일시적이니까 제외시키고, 종가로 제일 낮을 때가 $10였어요. 그러면 2008년에서부터 12년 사이에 $150가 $10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92% 빠진 거예요. 엄청 빠졌네요. 엄청나게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떨어질 때만 그러냐, 오를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1999년도에 $12였었거든요. 이게 2008년도가 되면 $150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11.3배가 올라간 겁니다. 이 주식도 개별 종목은 모르지만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없죠. 이머징 마켓의 주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무튼 보면 당분간은 유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어차피 유가라고 하는 거는 석유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한번 균형이 어긋나게 되면 가격이 이번에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요동을 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한번 균형에 도달하게 되면 그 가격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는 이 속성을 보입니다. 1986년도에
26달러에서 9개월 사이에 갑자기 9.8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올라서 10달러대로 들어가서 이제 86년도서부터 99년도까지 10달러에서 그냥 밀어버렸거든요. 그러면 14년 동안을 10달러대 박스권 내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공급의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게 이제 올라와서 20달러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갑니다. 정말 잘못하면 2020년대 전체를 20달러대에서 그냥 보내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으로 낮은 유가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돼서 지금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들이 역시 이제 디플레이션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2000년대 중반 정도서부터 세계는 이미 디플레이션 구조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게 되면 가격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빠지는 경향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옛날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금리를 많이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플레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를 않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의 환경 내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낮은 상태가 되게 되면 당연히 디플레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각국, 특히 선진국 정부들이 당분간은 이 통화 공급 이런 것들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밀어붙여버리는, 이른바 이제 우리 얘기하는 MMT, 현대 화폐 이론, 거기에 이제 기초적인 가장 그 단계로서 계속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형태로서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디플레이션 하면은 제일 걱정하는 분야가 자산 가격의 하락, 특히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엄청난 데미지니까 정부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국 그 근본적으로 막는 거는 러시아와 사우디와 미국이 감산에 합의를 하면서 유가를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야지 근본 원인이 그 치료가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그 유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는 부분이요. 감산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19에서 3천만 배럴이 수요가 줄었다 그랬는데, 이번에 합의를 통해서 960만 배럴을 줄였으니 2천만 배럴의 공급이 더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가지만 그것도 이제 보면 코로나19가 좀 뜸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롭고 산업 생산이 올라가게 되면 석유 수요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면 이제 지금 초과 공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굉장한 2천만 배럴을 더 줄이고 이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을 할 수 있는 여력도 굉장히 많은 상태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셰일오일 기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산유국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감산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사정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러시아나 이제 다른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석유를 팔아서 재정의 균형을 맞추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균형이 맞는 가격이 되려면 40달러 정도 돼야 되거든요, 배럴당.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80달러 정도 돼야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당히 좀 극단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 보면 60달러 정도는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를 감산을 통해서 그 정도까지 끌어올릴 거냐. 그러니까 이 산유국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생산을 줄여서 가격은 거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팔 수 있는 쿼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는 균형에 맞는 그 유가가 더 올라가 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줄이면 줄일수록 옛날에 보게 되면 그 한 번 줄이게 되면 그거가 다른 쪽으로 쿼터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나는 오히려 그 생산 쿼터만 줄어들더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감산 자체도 어떤 일정 규모를 넘어서 계속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러시아, 그 다음에 사우디, 또 이제 미국 이렇게 그해가지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그 80년대를 지나고 90년대를 지나고 2000년대를 되고 이렇게 그랬을 때에 유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하는 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를 들면서부터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머징 마켓의 수요가 늘어난 것이 뒤에 역할을 해서 수요가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 제일 처음에 역할을 했던 건 뭐냐면 공급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계의 이 그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왜 공급이 정체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유가가 올라갔을 때 그때서부터 땅 보러 다녀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가가 떨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냐면 새로 유전을 개발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전에서 나오는 것들이 계속 적자인데 새로 뭘 개발하고 뭘 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서 그 상태에서 10년이 가고 15년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는 유전들이나 이런 데가 노후화될 뿐만 아니라 기름을 파내는 것도 양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 그 자연적으로 그런 유전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줄어들고 대신에 산업 생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공급의 초과 이 부분들이 점차 해소되면서 가격이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2000년대처럼 신흥국들 특수가 나와서 갑자기 가게 되면 가격이 폭발해버리는 형태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기가 나와야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길면 정말 2020년대 전체를 20불대에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한 1년만 견디면 다시 유가 5, 60불 회복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하던데 그거 틀린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는 거는요. 옛날에 가격이 움직였던 것도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반영을 해서 옛날에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굉장히 변동이 심하다. 그 다음에 한번 이 수요와 공급이 맞게 되면 그 가격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된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건데, 그러면 석유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속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갑자기 그 속성이 확 변해버렸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 판이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일단 석유를 가지고 모두 다 해결했지만 이제는 대체 에너지도 굉장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없었던 셰일 오일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불리한 형태죠. 80년대 초반 이런 때에 뭘 많이 개발했냐면 그때 대체 에너지는 원자력이었습니다. 그 원자력이 나온 효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 그 유가에도 영향을 미쳤던 건데 지금은 원자력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1년만 기다리면 돼. 이제 좀만 지나면 말이야. 이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60불대를 가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제가 봤을 때 석유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낮은 상태로 가게 되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 가장 큰 효과로 우리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실물 그 자산들이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제일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자산 가격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고 금리를 내렸는데 이게 이제 상품 우리가 이제 그냥 쓰는 이런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이런 것들은 안 하고 대신에 이제 자산의 가격을 올려가지고 경제가 양분이 돼버린 형태잖아요. 자산 가격은 올라가고 그쪽에서는 인플레가 나고 이쪽에서는 디플레가 나고 이런 이제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정책이 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디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 돈을 많이 공급하고 그렇게 되면 오르라고 하는 상품의 가격은 안 오르고 엉뚱한 곳이 막 올라가가지고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우선 이제 자산의 가격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굉장히 버블이 많이 생겨 있는 것들은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가처분 소득하고 가계, 그다음에 이제 가계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하고 이 비율을 서로 보게 되면요. 전통적으로 이 비율은 항상 4배 내에서 5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90년대 중반이 들면서부터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네. 드디어 이제 99년도 IT 버블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6배를 넘어가거든요. 6배를 넘어가면서 이제 뭐 한번 난리가 나가지고 정말 주가를 특히 나스닥 시장을 뭐 거의 박살을 내버리는 형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5배까지 다시 후퇴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올라와서 이게 드디어 6.5배를 넘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부동산이 끌고 갔던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서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좀 조정을 했다가 지금은 7배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가고 모두가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무튼 자산 가격이 문제인 거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은 가격을 과연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코로나 국면이 조금 진정이 되고 나면 많은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국면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뭐 주가는 그렇게 많이 떨어질 건 별로 없습니다. 뭐 오른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빠지는 거 보니까 또 많이 그렇죠. 빠지는데요. 예, 이번에 이게 빠지는 거 보니까 안 올라갔다고 안 빠지는 건 아니네. 뭐 이렇게 되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번에 가는 것만큼은 그렇게 이제 이 난리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많이들이 이제 우려하는 것들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가계 부채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막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워치를 하고 팔로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나 금융기관들은 금융기관이 탄탄하고 정부가 재정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상태라서 그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세대별로 30대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봐야 되죠. 30대요?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마지막 뭐 지금까지 봤을 때 마지막 가격을 올린 거는 30대들이 올린 거예요. 부동산 가격을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30대들이 여러 군데에서 아무튼 대출을 낼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끌어다가 그거를 이제 가지고 그 부동산을 사서 이렇게 그걸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그 주역들이 다시 또 지금 주식에 와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그 주역들이 여태까지 보게 되면 2패를 한 상태죠. 암호화폐로 한번 패배했고, 그 다음에 현재로서 봤을 때 아무튼 부동산이 성공은 못한 상태이니까 이걸 뭐 비겼다라고 보게 되면 1패 1무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데 30대가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30대가 가장 생산이 활동이 원활한 왕성한 때의 세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부채에 눌려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소비나 이런 것들을 잡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뭔가 이게 물가가 싸진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네요. 예, 그렇죠. 예, 디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예,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짧게 보더라도 한 196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가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하도 고통을 겪다 보니까 물가가 낮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냥 우리 단적으로 한번 보면 물가가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나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낮아진다는 건 제품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데 제품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기업이 왜 투자를 합니까? 그렇죠? 참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네요. 예, 그렇죠. 네.